안녕하십니까, 이수입니다. 자, 이 강의는 24년도 올해죠. 교육행정직 지방직 9급 문제 해설입니다.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죠. 난이도를 본다고 하면 아마 한 5단계, 그러니까 1부터 5단계까지라고 하면 3단계 정도까지 가끔 기존 문제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거 한 두 문제 정도,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기도 한데, 나머지 한 90% 정도는 기출문제나 우리가 내용에서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국가직이죠. 4월 달에 했던 국가직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좀, 이건 이제 점수를 깎기 위해서 100점, 거의 이제 우리 강의 들은 사람들은 100점 만점을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아마 한 문제 정도가 도저히 아무리 교육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해도 다룰 수 없는, 너무 이제 교육학 영역이 넓은데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 하나씩 섞어서 아마 만점을 방지하는 그런 함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국가직도 그랬어요. 한 문제, 맨 마지막 문제. 아마 이번에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 문제 정도. 이건 뭐 거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크로스죠. 크로스의 평생교육 참여의 뭐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건 사실은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깊이 있게 공부해도 다루지 않는 이런 영역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앞으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니까 뭐 90점 내지 95점은 가능한데 100점 맞기는 실제로 그런 문제를 뭐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유출을 해서 해석하면 맞출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교육학에서 잘 안 다루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만점을 맞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문제 정도는 좀 난해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니면 또 한 문제 정도는 많이 안 다뤘던 이런 게 이제 다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기존에 작년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약간 난이도는 약간 높았다. 한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이번 출제의 특징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역으로 보면 물론 뭐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보통 한 영역당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교육사 철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가 나왔죠. 뭐 여러 이제 한국 교육사의 전반적인 유형원까지 시작해 쭉 이제 중요한 걸 다뤘는데, 뭐 국학의 문제가 이제 다뤄지죠. 뭐 고구려 문제,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뭐 많이 다뤘던 것. 그다음에 뱅커스 다문화 교육도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우리 책에서 한 분이 다루긴 했었는데, 교재에서. 그러면 그게 그 문제. 그다음에 그것도 약간 이제 다문화의 교육 과정의 특징 4가지 있는데, 그거는 잘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웠을 문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코로리 거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 심리학 상담에 관련돼서는 뭐 우리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스탈트 심리학, 작년에도 이제 7급에도 나왔었는데, 뭐 인지 심리학에서 중요하죠. 게스탈트 심리학은 학습 동기에 관련된 문제 맨날 이제 나왔던 거. 그다음에 개인 상담 기법이 이제 지난번에는 집단 상담 기법, 그러니까 집단 상담 기법이든 개인 상담 기법이든 상담 기법들이 그동안은 상담 이론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낼게 별로 없이 이제 기법 과거에 이제 임용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 기법들이 많이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공부 방향을 뭐 상담 이론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기법까지도 경청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교육 사회하고 이제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법, 법은 우리는 좀 많이 다뤘으니까 평생교육법 2조 정의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정규교육 과정이냐, 뭐 체계적이냐, 이런 가로쳐놓고 내는 문제. 교육과정 사회학, 교육과정 사회학자죠. 학자에 해당되는 거. 교육과정에서는 뭐 재개념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과정 사회학이고, 이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면 재개념주의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크로스의 이제 평생교육, 이게 이제 거의 뭐 교육학에서 다뤄지지 않는, 평생교육에서도 아주 이제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출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문제를 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여러분들 네, 이런 게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앞으로도 나올까. 뭐 평생 교육이 아닌 이제 다른 영역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참여 모형에서 뭐 크로스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평생 교육의 일반적인 뭐 유네스코의 보고서라든지 평생교육법 이런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함정 문제, 점수를 깎기 위한 100점을 주지 않기 위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 문제는 척도, 타락도 문제, 물만 나오지. 그러면 프랭크 모비티의 교육과정 이론, 이것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고, 타일러야 뭐 교육과정 이론에서 거의 뭐 바이블이니까 타일러를 모르고는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방법공학은 보통 두 문제 아니면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한 문제 교육 설계 모형. 지금까지 이제 에디 모형이 출제가 됐었는데 에디 모형을 이렇게 쭉 이제 늘리면 뒷각 캐리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럼 행정은 아무래도 가지수는 많죠. 의사결정의 관점, 의사결정 모형을 생각하면 돼요. 의사결정 모형, 합리적 모형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행정의 원리도 뭐 매번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행정의 원리, 법적인 원리가 있고 이제 운영의 원리가 있고 조직의 원리가 있고. 교육비 중에서 이제 간접교육비, 애를 돌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포기했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간접교육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간접교육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교육비의 분류 방식 그러니까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 그다음에 학교 유형 소저반의 도덕성에 관련된 거, 이것도 우리 이론 교재보다는 다른 교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요점 정리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서저번. 이게 뭐, 공부를 안 했어도 그 모형의 전체 특징만 알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것도 뭐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원리는 컨설팅 장학에서 컨설팅 원리들을 다뤘었는데, 그러면 법의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된, 자유학기제 관련된 거, 그 문제, 교육법 시행령에 나왔죠. 교육법이 아니고 교육법 시행령에 다뤄졌던 거. 법 문제는 우리 열심히 다뤘었는데, 그래도 쉬운 문제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것은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초중등급 교육법 시행령. 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데, 어쨌든 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말할 때는 뭐 교육 과정에 관련된다고 하면 교육 과정 뭐 2022년도 지금 현행은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가직에서는 한번 나왔었는데 2022년 거. 그래서 지방직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뭐 빼놨습니다.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면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평균적으로 했다. 평균적으로 해서는 학교 가기가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두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다가 이제 맞추면 뭐 95점 내지 만점이고, 그것을 좀 잘못했다 그러면 한 90점 뭐 정도 이제 뭐 문제를 맞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사실은 문제풀이는 앞으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할 사람들을 위한 안내 문제니까 내용은 뭐 열심히 설명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이런 식의 출제가 우리 행정직의 교육행정직의 문제다, 이런 영역들이다, 이런 영역을 공부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시사점으로 한번 보면 됩니다. 뭐 처음 교육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 모르죠.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한 90% 정도는 충분히 이제 맞추고 나머지 이제 10%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합격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네. 문제를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모형은 뭐냐? 설계 모형. 그러니까 체제적 교수 설계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두 가지 있습니다. 에디 모형 있고 뒷각 캐리 모형이 있는데, 그동안은 가장 기본 모형은 이제 에디 모형이고,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그 요소를 늘려놔서, 그러니까 요구 사정 또 요구 분석이라고 하게 돼. 요구 사정, 교수 분석, 학자 및 상황 분석, 여기까지, 요게 이제 분석에 해당되는 거고, 분석이고, 수행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요게 설계죠, 설계. 에디 모형에 보면, 그러면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형성평가 개발 및 시행, 수정, 총괄평가까지, 여기까지, 형성평가, 수정까지, 여기가 이제 개발에 해당되고, 에디 모형에서는 개발에 해당되고, 요건 이제 평가. 그러니까 이 뒷과 캐리 모형은 실행은 생략이 됐고, 나머지, 네 가지 영역을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해놓은, 그러니까, 에디 모형이나 사실은 뒷과 캐리 모형이나 사실은 의미는, 내용은 이제 요소들은 같은데, 이렇게 10개 영역으로 나눠 놨다 하는 것은 뒷과 캐리 모형이고, 에디 모형은 5개 영역이 설계 영역이 되고, 그렇죠? 뒷과 캐리 모형. 뭐, 여기 근래조의 수업 설계 모형은 1960년대에 나온 개별화 교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영역이 사실은 교수 방법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일본이 교수 설계가 나왔는데 이건 교수 이론에 해당되는 교수법인데, 개별화 교수법, 뭐 설명적 교수법,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교수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별화 교수법은 오랫동안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많은 모형들이 나왔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래조 모형이었어요. 수업 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의 진단, 수업 전개, 평가,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체제 이론에 기초한 개별화 모형이 이제 근래조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킬러의 동기 설계 모형은 뭐 워낙 네 가지 동기를 활용한 설계 모형, 악스 모형, ARCS, 악스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나와 있는 답지에 나와 있는, 답지에서 어떤 문제가 다뤄졌는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여기 문제 읽어보고 답을 달랑 맞췄다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 모형이 사실은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제일 기본 모형이라서 사실 문제 출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똑같은 걸 맨날 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요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출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러면 킬러 코드 중요하고, 이건 요새 뭐 했던 동기와 관련돼서 동기를 높여서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는 그런 설계 전략으로서 킬러 모형은 악스 모형, ARCS, 악스 모형 아주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다 중요한 모형입니다. 물론 여기서 답은 뭐 4번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교수 이론이죠. 교수 방법 및 공학이라고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거기에 이제 에디 모형, 교수 설계 모형, 그 다음에 뒷과 캐리 모형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근래죠. 그 다음에 뭐 간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많아요, 공부할 것들이. 자, 오늘 이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 네 가지 척도 있어요.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동관 척도, 비열 척도. 지금 이번에 관련된 영역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 거냐면, 교육 과정, 우리 이제 교육학이 아까, 내가 6가지 출제 영역이 있는데, 영역 중에서 교육 과정 및 평가, 이 평가 중에서 주로 이제 연구 방법 및 통계까지 포함이 돼서 그 교육 과정 및 평가, 연구법, 여기 통계까지 4가지 영역을 합쳐서 우리 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 문제도 척도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든지 평균 뭐 이런 개념들,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마 제일 좀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또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여러 사물 중에 A, 1, 2, 3번 사람 중에서 쭉 이제 애들 우리 학교에서 처음 학기 초가 되면 쭉 애들 복도가 끌어 나오라고 그래서 일렬총대로 키 순서 쭉 놓고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그것도 척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그냥 무슨 운동수 등번호라든지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 이런 자동차 번호 뭐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척도를 숫자를 합쳐도
서열을 나타낸다든지 동간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성제가 저는 없는, 그러면서 그냥 이름만 붙인, 그래서 이름만 붙였다 그래서 명명특도 그러죠. 예를 들어 성별을 표시할 때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 아니면 1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 등번호, 뭐 99번 해봐야, 합쳐봐야 18, 뭐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 같은 거,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예, 어떤 척도도 명명척도, 물론 명명척도만 나온 적은 지금까지 없었고, 서열척도나 동간척도가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비열척도는 네 가지 척도. 그러니까 이건 통계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화되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이제 1번 명명척도다. 자, 3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교육사죠. 우리나라 교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백제, 고구려, 유형원 이제 실학자죠. 그러니까 근대해서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다 내 답지에서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에서는 교육기관을 백제는 학문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학교가 있었다 하는 기록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국학을 세운 것은 동일신라 이후 이제 신라 시대에 세워진 거죠. 일본 잘못됐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학교 제도. 그러니까 고구려, 아니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고려 시대까지는 이제 학교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까지요. 근대까지를 전통적인 시대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시대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 제도가 문제가 돼. 삼국시대 교육 제도, 고려시대 교육 제도, 중앙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헷갈리죠. 이게 뭐 고구려시대 학교인지, 조선시대 학교인지, 중등 계통인지, 초등 계통인지, 이렇게 했더니 그 나중에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상가들 좀 해드려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형은이 이제 3번은. 자, 고구려에서는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373년에 이제 중앙에 국학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태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면서 국립대학의 성격입니다. 유형원, 실학자죠. 유형원은 반개수록에서, 반개수록은 거의 백과전서파적인 그러한 책인데, 뭐, 여러 가지 별거 다 다르죠. 그래서 교육제도, 그러니까 4단계 교육제도, 연계성 있는, 우리가 전통적인 제도는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연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초등, 중등, 초등 졸업하고 중등 가고, 중등에서 고등 가고, 이런 식의, 자격증을 가지고 연결해서 가는 것을 연계된 제도. 오늘날 학교 제도는 연계성이 있는데, 전통적인 제도는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초등적, 그렇죠. 뭐, 서당이 있고, 초등은 서당이 있고, 향교 있고, 그 다음에 성경관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연결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유형원은 4단계로 된 연계된 제도, 그러니까 초등에서 방상, 향상이죠. 그 다음에 중등을 가고, 그러니까 공부, 시험과 학식, 도덕성을 가지고 추천해서 봐오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마지막 태학, 성균관 대신 태학이라고 하고, 거기서 또 수학해서 진사원에 가서 1년 동안 수습한 사람이 또 관리로 임명되는, 아주 복잡한, 그러면서 대단히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주장한 사람이 이제 유형원입니다. 그래서, 실학자, 뭐 나중에 이제 실학도 공부를 하겠지만, 실학 사상보다는 실학 사상가들의 교육 사상은 유형원에 의해서 가장 이제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학은 뭐 아학편이라고 하는 아동용 문자서 요거 제일 중요했는데, 이 두 가지를 특히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유형원이 중요해요. 4번 근대적 관립 학교는 유형원. 그러니까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학교죠. 1886년에. 그러니까 근대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는, 근대 학교들은 정부가 세운서 이제 관학계통의 학교들이 있고, 최초가 뭐고 그것이 어떻게 발달이 됐느냐. 그 다음에 민간인 사학자들에서 어떤 그러니까 민간인 사학.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계통의 학교.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통의 학교가 근대 학교의 그런 하나 이제 출발점이고, 최초가 뭐고, 관학은 유경공원, 뭐, 사학은 원산학사, 뭐 이런 학사들, 개념들, 학교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교들은 갑오경장 이전이냐 이제 이후냐, 그럼 일제 시대 오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1번 국학은 백제관의 신라다 하는 문제고, 이런 식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데 출제가 요 3번 같은 건 길건 사실은 뒤로 빼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자들이 이제 수험생이 헷갈려요. 이렇게 글자가 길게 나온 것은 그 길이는 짧은 거 앞에, 긴 건 4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보기도 좋고 원칙이 많은데 이건 별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제 사지선다형 출제 경향으로 보면 이 문제는 별로 좋은 형식의 문제는 아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3번, 1번. 자, 4번 다음에 해당되는 타당도. 검사 도구나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런 네 가지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도죠. 타당하냐? 이 검사 도구가 타당한 것을 측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 재고 있느냐, 여기에 관련된 것이 타당도. 타당도 종류가 있죠.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느냐. 신뢰도는 측정 방법이 되고, 신뢰도와 관련된 것이 객관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 문제는 어디에서 다루는 거예요? 평가에서 다루는 거예요. 평가에서 다루는 평가 도구의 구비 조건이라고 해요. 평가 도구의 구비 조건. 이제 헷갈려요. 이것도 사실은 잘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타당도, 신뢰도 문제도 가장 잘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입니다. 새로 개발한 A 시험에 뭐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타당도를 검증한 B 검사의 점수와 A 점수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단 A 시험과 B 시험의 점수 획득식이 같은 현재다 그래요. 현재에서 이미 만들어진 타당도가 입증된 검사, 지능검사가 있다고 하면 지능검사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작해서 새로운 지능검사를 만들었을 때 두 검사 간의 상관도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인타당도 그래. 현재의 검사가, 여러 검사 간의 상관도. 그래서 이 타당도 중에서 공인타당, 공인, 현재, 공통된 검사들 간에 공통된 요인이 있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정확한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만 잘 알면 그 뜻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하니까 뭐 그냥 놔두면 공인하면 헷갈리지만 공통된 요인들이 있느냐. 검사들 간에 한 검사와 공통적인 다른 행동 준거와의 관계. 물론 그것도 이제 공인타당도가 돼. 국어시험과 국어시험 내용과 그다음에 작문 능력의 관계, 도덕시험과 도덕적인 행동과의 관계,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이제 공인타당도. 그래서 어떤 공인타당도는 이제 세 가지를 타당도를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예측은 이제 예언타당도로 해. 미래 행동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공인타당도는 현재 행동, 검사 간에, 그 다음에 한 검사와 다른 행동과의 미래에 관련된 것은 예측타당도 또는 예언타당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것도 중요해. 하여튼 이번 시험에 나와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타당도, 신뢰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4번이 1번이죠. 타당도. 그럼 형태 심리학, 게스탈트 심리학, 인지 심리학이 되는 거.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은 요소주의라고 그래요. 요소주의 또는 원자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 이렇게 요소, 원자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맞춰서 하나 전체가 된다. 부분의 합이 전체다. 이런 요소주의, 아토미즘이라고 하죠. 요소주의에 반발하고, 그게 아니다.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 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각하되 좀 불완전한 그런 방식으로 전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지각 방식이다 하는 데서 나온 것이 게스탈트 심리학. 이게 형태라고 하는 것은 게스탈트는 전체 또는 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의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을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태 심리학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심리학의 네 가지 경향이 있어요. 행동주의,
그다음에 인지주의. 물론 초기에는 행동주의가 있고 이제 정신분석학이 있고 그다음에 인본주의, 인지주의 이 네 가지가 현대 심리학의 네 가지 경향인데 그 중에서 아마 현대 이론에 특히 이제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심리학이고 인지 심리학의 초기 심리학이 게스탈트 심리학. 그다음에 후기는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학습의 과정의 통찰도 그러니까 형태 게스탈트 심리학에 기초한 학습 이론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찰학습설, 장애 이론, 레빈의 장애 이론, 그다음에 기대 형성 이론 이런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에서 통찰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통찰서를 포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리학, 이건 심리학이죠. 심리학을 공부할 때 현대 심리학의 네 가지 경향, 그걸 정확히 이제 알아두고 그 심리학이 나중에 학습과 관련된, 학습에 주로 관련된 것은 심리학 중에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이렇게 인지 심리학이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지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까이 보면 그냥 점들인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그냥 연결해서 원같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지각은 이제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지각 그러는데 지각과 실제 현상은 이제 다르다 이런 거죠. 똑같이 복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부분의 합이 전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아토미즘, 행동주의 심리학의 요소주의, 원자론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게스탈트 심리학, 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홀리즘이라고 그래. 홀리즘. 전체론이라고 하죠. 반대는 아토미즘. 원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소론, 전체론. 요게 기초한 것이 형태주의 심리학, 요게 기초한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서 요소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심리학? 요소심리학 또는 원자론. 그러니까 4번은 원자론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형태심리학, 게스탈트 심리학의 특징, 원리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5번은 이제 4번이 되죠. 4번. 6번 평생교육법상 간화에 들어가는 이건 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을 공부할 때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같이 크로스 이런 게 나오면 사실 못 맞추는 거니까 근데 찍어야지. 다만 이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 규정이 우리 교육 사회 영역에서 중요한 출제입니다. 뭐 매번 나온 거예요.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포함할 수가 없죠. 그걸 나머지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심일자.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평생 교육의 영역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법에 그냥 된 거니까 뭐 해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쭉 이제 법에 관련돼서 한 15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을 뭐 여러분들 강의를 하긴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 중에 평생교육을 공부하려고 하면 평생교육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 기본 교재에도 아예 뒤에 부록에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기본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다뤄놨으니까 미리미리 시간 냈을 때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죠. 자, 7번. 다음, 가하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거. 학습 목표 지향성 이론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출제가 돼요.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 5번 정도 출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숙달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가 있다고 하면 숙달 목표는 주로 내재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숙달 목표, 외재적, 자랑하게 해서 이것은 수행 목표가 되는데 학습 동기에 대한 목표 지향성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수행 목표, 숙달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학습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가 되는 거죠.
반면 이제 수행 목표 얼마나 수행했느냐, 얼마나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수행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보다 이미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나만 이제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외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수행 목표, 내재적 가치가 높은 학습자는 숙달 목표. 이건 목표 유형도 되고 목표 유형 학습자,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동기는 학습 동기는 오늘날 지능보다도 더 중요한 동기는 정서적인 거예요. 정의적인 영역인데 동기는 학습 성과를 학습의 성공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현대 교육학에서는 간주를 하기 때문에 동기론이 행동주의에 기초한 동기론, 인지주의에 기초한 동기론, 그 다음에 인본주의에 기초한 동기론들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숙달, 수행 목표, 내재적 가치냐, 외재적 가치냐 이런 문제와 관련됩니다. 뭐 여기에 또 다른 걸 덧붙인다고 하면 숙달 목표는 내재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공 추구 동기, 그 다음에 수행 목표는 실패 회피 동기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강의 시간에 할 겁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정책 의사결정 관점. 의사결정 모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관료제 중앙 집권적 조직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전제적인 국가에서 주로 해당되는 의사결정 관점 모형. 조직 목표 달성이 의사결정의 목적이다. 목표 달성은 극대화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은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은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제 합리성만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책을 취하는 것이 만족한 모형. 그러니까 합리적 모형에 대한 반발로 만족한 모형, 점증 모형, 호남 모형, 이런 또 쓰레기통 모형, 최적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전제를 둔 것은 이제 합리적 관점이다. 또는 합리적 모형. 그러니까 이건 의사결정의 관점을 공부해 줘야 되겠지만 이건 주로 이제 의사결정 모형. 아까 이제 5가지 모형들이 쭉 이제 되는데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주로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되는데 학교 조직에서 주로 의사결정 방식을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합리적 관점, 합리적 모형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에 설명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 이 원리는 법적인 원리가 있고 이제 운영의 원리가 있고 그래서 법적인 원리 중에서 법치행정이 있고 뭐 운영의 원리 중에서 민주성의 원리 이런 것을 이제 중시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교육행정의 이제 맨 앞부분에서 다뤄요. 이제 원리로서 법적인 원리, 운영의 원리, 그다음에 조직의 원리 이런 3가지 영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최대한 높였다. 뭐 이러면 뭐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입 산출을 극대화한다. 뭐 이런 거예요. 효율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성, 또 효율성, 경제성. 네. 예. 3번이죠. 효율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의 기본 논리, 이것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10번. 다음과 같이 정한 교육학자는 이상적인 성인의 활동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성인의 활동을 분석해서 지금 목표를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애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아마 교육과정 개발에 과학화를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교육은 학생이 성인이 되어 할 일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래된 사람이 1918년도에 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교육학 이론에 도입한 사람. 프랭크 모비트죠. 프랭크 모비트. 애플은 뭐 저항 이론가, 교육사법에서는 저항 이론가, 또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사회학자기도 하고. 재개념주의자기도 하고 두이는 아동중심주의자 위긴사 맥타이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의 교육과정 모형 중에서 백워드 역행 설계 또는 뭐 백워드 이런 모형인데 이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위긴스 맥타이. 예. 다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네. 여기서 이제 버비트, 프랭크 버비트입니다. 11번 가다의
개인 상담 기법, 개인 상담 기법이 경청, 재진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줘야 돼. 내담자가 하는 말에 이면에 담기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까지 귀 기울이는 거 열심히 듣는다 그래서 이걸 경청, 적극적 경청이라 열심히 들어줘야 돼.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상담 기법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여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되비춰 주는 거. 이건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다 보면 내담자가 한 말의 의미를 주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 이것은 이제 반영 거래, 감정 반영. 그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빴구나.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되는군요. 남편 때문에 이건 재진술이고 정서적인 거, 이런 거, 기분, 이런 것을 다시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 반영. 그러니까 반영과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 중에서 내용 부분을 언급할 거냐, 정서적인 부분을 언급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감정 반영, 답은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 외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게 뭐 결국 말을 붙여봐야 되는 거죠. 질문,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밖에 뭐 여기 일본의 직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직면은 내담자가 말을 하다 보면 행동과 말이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남편과 친구하고 잘 보내고 싶다는데 그 친구 얘기만 나오면 벌써 막 가슴을 떨고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내담자의 행동과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것을 이제 직면이, 잘못하면 이제 상담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재진술은 아까 내용 부분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시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하라고 그래. 시간을 언제로 할 거냐, 비밀을 엄수할 거다, 뭐 이런 약속을 한다든지, 네가 상담에 못 올 경우는 어떻게 연락할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상담 초기에, 그러니까 틀잡기라고 그래. 틀잡기는 이제 구조화. 그래서 이런 용어들, 경청, 감정 반영, 재진술, 질문, 구조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2번이죠. 2번. 10번 간접교육비. 하여튼 직접 교육비가 있고 간접 교육비, 교육 분류 방식에서 간접교육비 세 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이 간접 교육비.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유실소득, 포기소득이라 포기소득. 이걸 이제 잘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 이걸 포기소득. 비영리기관은 학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크죠. 학교 건물과 장비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 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로만 계상되는 것, 수치로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교육비. 근데 4번이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대신 취업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 머물리면서 포기된 소득. 과연 이게 간접교육비냐.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소득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4번도 간접교육비에 속한다.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유실소득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4번은 이제 잘못된 거다 그러죠. 뭐 논란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포기소득의 의미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기도 포기소득,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뭐 4번이 소득은 포함한다, 이런 의미를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3번 써져반. 이건 뭐 잘 보면 뭐 금방 될 수 있죠. 도덕적 재수성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학교 유형.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교 관리를 성공한다고 학교 관리에 대한 상관, 관리적인 면에서 학교에 성공했느냐, 학교 관리. 그다음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낮으냐 높으냐, 관리적인 면에서 성공했느냐, 성공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네 가지 학교 유형을 나누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관리는 잘 못하는데 도덕성은 높아, 그럼 도덕적인 학교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 성공도 뭐 관리도 성공 못하고 도덕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이,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에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건 학교 관리도 성공했고, 도덕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가 되는 거고, 그럼 요게 뭐냐.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건 나오는 거죠. 여기 바로 학교 관리적인 면에서는 성공은 했는데, 도덕성은 나아져. 그래서 이걸 정략적인 학교다.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요게 이제, 그동안은 다뤄지지 않았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나왔으니까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죠. 뭐 이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 번 문제 출제가 되면 이건 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번에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는. 정략적이다. 그런 말의 의미.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학교 컨설팅 원리 또는 컨설팅 장학의 원리도 돼.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문만 해줘야 된다 그래. 요구한 부분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의뢰인이 되냐면 학교가 의뢰인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의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나 교사의 의뢰자가 의뢰한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지. 네가 학교를 경영하거나 학급을 경영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게,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컨설팅 원리를 장학 중에서 뭐 자문장학이다 이렇게. 자문성의 원리. 자발성은 뭐 자기가 스스로 의뢰하는 거고, 전문성은 전문적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거고, 한시성은 그 기간만 컨설팅 하는 그 기간만 한다 그래서 한시성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이건 뭐 현대 장학 이론과 관련돼도 돼. 일반적인 학교 컨설팅 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장학에서는 컨설팅 장학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강의 시간 한번 한 적이 있죠. 1번.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할 이 네 가지 질문은 타일러가 1949년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원 원리라고 한 책, 거의 교육과정 이론에서는 거의 이제 바이블과 같은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49년도에 넘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질문이 바로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된다 그래. 그래서 학교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거냐, 목표 설정은 뭐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거냐, 어떤 경험을 선정할 거냐, 그런 거죠. 선정했으면 이 경험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때 필요한 매체 문제는 다루질 않죠. 효과적으로 조직할 때 필요한 교육 경험은 뭐냐, 이런 걸 물었죠. 그다음에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평가 문제. 그래서 나중에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교육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 타일러고, 타일러만 잘 공부를 하면, 타일러가 지향하는 그런 교육과정 이론을 잘 이해를 하면, 타일러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고, 타일러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타일러를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아이즈너 같은 예술적 모형, 그다음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제자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이제 교육과정의 이론에서 타일러 이론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습니다.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 학습의 선정 원리, 그건 다 타일러 이론이고, 평가까지도 타일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서는 타일러를 잘 공부해주면 타일러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과 대비되는 또 이론과 같이 공부를 하면 쉽게 교육과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다음과 추정한 교육학자.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과 집단 유일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건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 이론에서는 사회학 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학 이론에서는 교육과정 사회학,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에 속합니다. 재개념주의. 저는 이제 비판적인 의미에서 본 때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과정 사회학자에 속하고, 미국의 교육사회학자, 애니언, 몰라 이런 사람들. 드리버는 기능론자. 브레일은 은행 저축식 교육 이런 걸 주장했지, 뭐 이런 교과서 분석을 안 했습니다. 볼스틴지스는 교육사회학자인데 경제적 재생산 이론. 이 사람은 교과서 뭐 이런 문제보다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가 어떤 역기능, 부정적인 측면의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몰스틴지스.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뭐 애니언,
애니언, 몰라, 뭐 이런 사람들이, 애플, 지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과정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교육 과정에서, 원래 이 문제는 교육 사회학에서, 교육 사회학, 그러니까 신교육 사회학 중에서 교육과정 사회학에 속하고, 교육 과정에서는 재개념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뭐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17번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뭐 모더니즘과 잘 비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과거에는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획일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대응과 방법의 다양을 추구한다. 뭐 다양성, 그렇죠? 국가 주대 공교육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를 요구한다.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안교육 체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교육 체제, 교육에서 다룬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모더니즘.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인간 이성에 의해서 확립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확립된 조직된 체제, 공교육 체제, 지식의 보편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 포스트 모더니즘만 추가하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모더니즘의 정신이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비교를 해서 모더니즘은 이런 건데 이것을 비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식의 논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더니즘. 지식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소위 지식의 상대성, 지식의 맥락성, 구성주의 시대 지식관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3번이 되죠. 3번. 18번. 이건 뭐 사실 그냥 걸려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어디에서 사실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이거는 이런 정도로 깊이 있는 편중된 그런 영역을 우리 교육학에서 전체로 2달 동안에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평생교육 참여 장애 요인 중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 그게 중요한가요? 이론적으로만 좋지. 크로스가 분류한 3가지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기질적인 거, 상황적인 거, 기관은 이제 어떤 제도적인 거죠. 정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미흡, 정보 부족 때문에 장애가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이제 맥밀란 같은 사람들이 맥밀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크로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었다. 혹시 맞추는 사람은 이제 횡재한 거고, 뭐 틀려도 어쩌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런 것까지 교육학 이론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교육학은 뭐 1년 내내 강의해도 교육학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18번은 4번. 지금 뱅크스의 교육, 다문화 교육을 한 교육과, 그러니까 과거에는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론이 한번 나왔었고, 교육과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우린 교육학 개론 한번, 앞부분, 개론 영역에서 한번 교육학 개론, 사용교육사, 한국교육사 했는데 그 교육학 개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더 적혀 있는 기여적, 변혁적,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부가적, 동가적이 없죠?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 그래서 뭐 이것도 좀 골탕 먹이 위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번, 19번은 물론 뱅크스가 주장하는 다문화 교육의 정신은 중에 다문화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의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론은 중요하지만 하여튼 교육과정 접근법은 4가지 접근법이 있다.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교재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다루는데 뭐 시행령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을 바르게 연결한 거, 자유학교에 대한 수업 운영 방식 뭐 중요하긴 하죠.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자유학교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자유학교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다뤄져 있고, 특히 2022년도 교육과정령에도 중학교 부분에 보면 자유학교를
학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다뤄져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공부를 뭐 자유학기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제도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관련돼서는 헌법부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 시행령, 평생교육법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이제 다뤄줘야 될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시험은 유해년에 비해서 그냥 좀 몇 가지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까다로웠다. 그 중에 한 문제는 거의 이제 그냥 찍어야 될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아마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18번 같은 작년에 이제 지난 4월에 국가직 20번 문제 같이 티팩 같은 거, 그것도 뭐 한 번 나오면 끝이죠.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를 좀 그걸 잘 유추해 보면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전에는 거의 뭐 교육학을 조금만 공부하고 신중하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점 방지하기 위한 그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너무 깊은 아주 편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교육학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이제 기초로 해서 기출 문제를 많이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많이 다루면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도 생기고 또 기출 문제가 또 이렇게 유사하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이론과 기출 문제를 같이 이제 공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